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자 오늘 7월 4일 지금 현재 6시 5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한번 정유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아마 저녁 시간에는 제가 처음 뵙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운 수석 연구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혹시 처음이신가요? 네, 저는 처음 이번에 모든 시간 통틀어서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운 이름이 아주 굉장히 곱습니다. 곱습니다. 네. 예, 뭐 부모님이 잘 지어주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름 때문에 사실 놀림도 많이 받긴 놀림이요? 했었는데, 네, 일단은 특이한 이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 좀 만족하면서 있죠. 최거친보단 뭐 고운이 낫죠. 그렇죠. 거친보다는 네. 우리 이다솔 프로님도 뭐 하실 말씀이 있었죠? 저도 사실 이름 때문에 여자 이름 같다고 아. 놀림을 좀 많이 받았던 다솔. 편이라서 좀 너무 네, 예쁜 이름. 공감합니다. 예, 예. 고운이 다솔이.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뭐 처음 방문하는 기관 세미나 가면은 네. 왜 네가 왔냐고. 그래요? 나는 너같이 생긴 애 부른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지금도 뭐 실망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생기시네. 아유 그러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정유에 대한 이야기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기름 관련된 섹터를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사실 운송 쪽이어서 항공 그렇죠. 쪽을 위주로 먼저 했었다가 기름을 그다음에 이제 쓰는 정유. 쪽을 위주로 좀 보시다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항공 관련해서는 이제 휘발유 쪽 수요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빙 시즌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항공유에 대한 관심도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빠야 되는 이런 지금 섹터였는데 지금 약간 이례적으로 사실 하반기는 둘 다 뭐 주가상으로 언제 반영하느냐의 차이이지 일단은 흐름 시황 자체는 하반기 둘 다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산과 양산을 동시에 파시다가 네, 원래는 이게 번갈아가면서 팔아야지만 사실 저도 이제 업무 이런 스케줄이나 이거 조절이 가능한데 네네. 지금 사실 이 인플레이션 부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물류 쪽에서의 이런 물류 대란 플러스로 맞습니다. 에너지 대란 그래서 양쪽에서 사실 일이 터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황이다라고 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일복이 터진 하반기시겠네요. 근데.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맞을지 항상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네. 항상 그 모닝 미팅 시간에 리서치 센터에 가보면 일복 터진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어제 발표했는데 다음날 또 나오고 거의 발표에 뭐 8할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네 아마 뭐 제일 하반기 일복 터질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명 아닐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섹터에서 이렇게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뭐 지금 이미 증시 상황도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 있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워낙 운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종목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꾸준히 뭔가 장기 투자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게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사실 다른 쪽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수급이 넘어오는 패턴들이 많거든요. 물론 최근만 놓고 보면은 다 같이 힘들었지만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전반적으로 경기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유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원래 들어오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다 이 두 섹터에서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주목하실 것이 좀 그렇죠. 오늘 어쨌든 그 위원님 통해서 저희가 기름을 만드는 것부터 쓰는 것까지 다 들어볼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들어보면 좋을까요? 만드는 것부터 할까요? 쓰는 것부터 할까요? 저는 일단은 만드는 걸 먼저 말씀을 정유 드려야 쪽부터,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사실 정유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항공권 가격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살을 붙여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정유업황 하반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2분기 때 역대급으로 지금 정제 마진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고질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그동안 주가 올랐었던 걸 좀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우려 요인으로는 결국에는 수요가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가서 수요가 꺾이든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정유업체들을 꺾어버릴 거다. 어느 쪽에 됐든 간에 이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사실 차익 실현에 대한 좀 명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3분기까지 여전히 정제 마진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에 대한 당연히 걱정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지는 아직은 않고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라고 해도 결국은 상대적인 좀 매력도는 여전히 정유가 좋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고 2분기에 정제 마진이 좋아진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구조적으로 공급 투자 자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공급 자체가 부족했다. 네. 그래서 시작점 자체가 러시아 사태에서 일단 먼저 시작점을 찾기도 하는데 그때 이전에도 이미 정유 제품에 대한 재고 자체가 뭐 과거 뭐 10년, 뭐 7, 8년만 이렇게 저점 수준까지 이미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공급이 이미 타이트한 상황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러시아 사태까지 번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살짝 약간 패닉까지 겹쳐져서 이렇게 네. 정제 마진이 역대급으로 상승을 뭔가 하게 이 정유 공급이라는 게 투자도 꾸준히 해줘야 되고 증설도 꾸준히 해줘야 이제 자연 증가 수요를 맞춰갈 텐데 최근 몇 년간 그러면은 정유 업체들이 추가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상황들이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친환경 이제 탈탄소 경제 이 규제의 영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팬데믹 때도 사실상 좀 지원에서는 좀 거리가 멀었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증설 물량 자체가 많이 제한적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는 사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당연히 이상으로는 좋기는 한데 현실적인 과제들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팬데믹처럼 전반적인 생산량이나 수요가 좀 둔화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시성 있게 나타났지만 결국엔 유동성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되고 수요가 조금씩 올라와서 전력 생산 바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탈이 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 결국엔 기존의 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가격 강세는 과도기 시절에는 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러시아 사태로 인한 정제 마진 올라가는 걸 주목을 하지만 위원님 분석은 사실 그 이전에도 이미 정유는 좀 수급은 좀 타이트한 상황이었다는 게 이제 아마 결론이신 것 같고 저희가 정제 마진 분석할 때 보면 그 왜 유독 그 시즌의 정제 마진을 책임지는 기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때는 휘발유 마진이 정제 마진을 기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경유 마진일 때도 있고 벙커유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제 마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제 마진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원유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이제 대표 이제 주종들이 있거든요. 되게 여러 그래서 개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정제 마진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수요에 따라서 기업마다도 사실 엄밀히만 좀 그렇죠. 다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뭐 휘발유부터 해서 등경유, 그다음 나중에 이제 항공유까지 사실 가격들을 다 체크를 해서 종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마진 제일 개념이 많이 되는데요. 쓰는 게 휘발유, 경유, 네, 등유 이제 항공유 이런 쪽으로 등경 그죠 네. 등유, 항공유, 벙커CU 뭐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배럴을 원유를 갖고 와서 네. 휘발유를 해서 뭐 등경유까지 다 정제했을 때 내가 남기는 마진이 정제 마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소비자 가격에서 결국에는 도입하게 되는 원유 가격을 이제 단순하게 뺐었을 때 마진이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질문 주셨던 내용으로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등경유 쪽 얘기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등경유. 디젤 자체 가격이 디젤 차에 많이 들어가는 경유랑 네. 등유는 주로 어디 많이 들어가죠? 등유도 사실 보일러 뭐- 아니에요? 보일러?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다 같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다양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경유 쪽을 아마 좀 많이 이슈가 됐어서 그 부분이 조금 뭐 국내만 하더라도 맞아, 최근에 주유소 가보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랑 똑같거나 심지어 역전된 비싼데도 경우가 많죠. 네, 예. 지금 오히려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유류세 세금 자체를 지금 리터당 200원 정도 휘발유가 더 비싼데 어떻게 보면 가격이 역전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젤 쪽에서 조금 더 체감상 가격이 더 올라왔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시게 되고 네.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지금 현상입니까? 아니면 뭐 아시아나 전 세계 공통적으로 디젤 마진이 지금 좋은 편인가요? 공통적으로 사실 디젤 쪽에서 쇼티지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일단 한국 시장까지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되는 지금 상황으로 사람들이 보시면 갑자기 될것 막 같습니다. 디젤 차를 뭐 왕창 타고 다니는 건가요 지금?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은 유럽 쪽에서 사실 러시아산 이제 여러 에너지들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디젤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 쪽에 대해서는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많이 꼬여 있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상황으로 볼수 공급받던 있고요. 디젤이 좀 부족하니까 네. 유럽이 그 디젤을 다른 나라에서 지금 땡겨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등경유도 네. 같이 지금 공급이 부족해지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제 마진이요. 옛날에 뭐 5달러 뭐 이렇게도 했었다면서요. 그다지 이제 30불까지 갔다면서요. 네. 이게 그 정유사들이 먹는 거죠, 그게. 네.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정유사들은 기름을 갖고 와요. 옛날에 뭐 배럴당 50달러 갖고 오다 지금 이제 100불에 갖고 온다고 쳐요. 그러면
정제 마진을 더 많이 붙일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갑자기 그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원유가 얼마든 간에 하여튼 거기다 플러스 얼마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더 많이 붙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리니까 그 가격에 파는 거죠. 수요가 더 많아져서?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진 개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유는 저희가 뭐 사실 뭐 데일리로 더 편리하게 뭐 $100, $110 이렇게 네, 네. 체크가 되는 그게 결국에는 원가가 되는 셈이고요. 투입 원가가 되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파는 이제 각각 휘발유, 뭐 등유, 경유 이 가격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원유보다는 오히려 이 제품 가격들 자체가 더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비싸게 예전보다 팔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몇 퍼센트를 붙인다 이러면 뭐 전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전체 들어오는 원유가의 뭐 20%가 정제 마진입니다라고 하면 뭐 그래 그럼 원유가 뭐 100불로 2배 올라가면 뭐 그 돈도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들어오는 가격에 플러스 하여튼 받을 만큼 하여튼 땡겨서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옛날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게 기름 제품들을 안 사니까 싸게 받고 지금은 많이 사니까 더 붙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정유사들이 기름 파는 가격이 꼭 주유소 통해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휘발유랑 디젤도 거래소들이 있죠, 위원님. 네. 예, 국제거래소들의 이제 거래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서로 사자 팔자가 이루어지는데 국제 거래소 가격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현물 가격이 있고 이 현물 가격을 기반으로 이제 계약 가격들을 결정을 하는데 네. 일시적으로 이제 수요가 쏠리게 될 경우에 음. 이제 국제 가격이 현물 가격이 튀어버리면 마치 반도체 가격이 현물 튀면은 계약 가격 따라가듯이 그 값에 그냥 맞춰서 그게 시세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가랑 결국에는 휘발유나 이런 쪽 가격이 사실 연동이 되는 건 다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근데 끝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납사를 만들어서 이게 결국엔 석유화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원유 업스트림 쪽의 자원 개발 쪽의 수급이랑 그다음에 정유 쪽에서 정제 설비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쪽에서의 수급, 근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화학 이쪽 단에서의 수급 이게 사실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장기 시계열로 봤었을 때 그렇고요. 그때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원유 투자는 더 많은데 오히려 정제 설비 투자가 적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지금처럼 정제 설비 투자가 가장 부족하고 네. 화학 쪽은 오히려 공급 과잉에 온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오른 거 이상으로 정제 마진은 더 좋아지게 되는 셈이죠. 반면 원유는 저는 일단은 지금 최근 좀 보는 시선은요. 사실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정제 마진 솔직히 이렇게 튈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죠. 지금도 솔직히 이게 이론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 싶기도 하고 어느 정제 정도 마진 지금 가격이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부분에 있어 조금 의문이 생기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들어낼 쪽으로 보면 국영업체 위주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정치 외교적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이슈로라도 어느 정도 캡이 씌워진다든지 이런 게 조금 통제가 가능해져 있는 상황인데 정유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뭐 횡재세 도입 논란으로도 사실 미국에서 시끌벅적한 것처럼 네. 결국엔 민간 업계에 대해서의 통제가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가격이 잘 안 잡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 산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이랑 현실이랑 확실히 지금은 벗어나 있는 구간은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그게 벗어나게 된 이유가 일시적이냐, 러시아 사태처럼 일시적이고 정말 우연에 의한 것이냐, 네.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공급이 사실 부족해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난 거냐, 그 차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조적.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정제 마진은 다 비슷하게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정유사들이. 네, 일단은 뭐 지금 보시면요, 영국도 이제 횡재세라고 표현하는 이런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이제 추가 과세 시작을 했고 이번 달에 인도도 시작을 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적극적으로 좀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국내 역시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제 논의들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제 마진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이제 정제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정유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제 이미 누렸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누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뭐 한 4, 5달러 하던 그 정제 마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도 기름 정제 회사들, 그러니까 정유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유주 막 사야 될 때가 맞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근본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쳐놓고 봤었을 때는 네, 저는 정유 쪽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워낙 노이즈가 많고 사실 주가 구등은 좋았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이제 익스it을 하기 이런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어렵게 꼬여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실적이 매분기 나오고 운송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이게 실적이 너무 이례적으로 좋다 보니까 사실 예측도 어렵고 피크한 논란이 항상 따라다니긴 하거든요. 근데 변곡점이 되는 거는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쪽에서의 사실 이익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경기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고 뭐 금리 올라가는데 현금 쌓이는 이런 이제 정유주라든지 뭐 해운이나 물류대란 수혜주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사실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공급 쪽에 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딘가에서 새롭게 뭐 휘발유나 경유가 더 튀어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정제 마진이 꺾인다 하면은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기름이 올라서 수요가 이제 꺾여 버리는데 경기 침체 상황이 오면 마진이 이제 꺾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유주를 지금 마진에서도 좋게 보신다는 거는 하반기에 그 휘발유 가격이나 제품 가격이 비싸서 수요 감소로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신다는 의견일까요? 네, 일단은 그 정도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일단 안 보고 있어서요. 한편으로는 뭐 지금 2분기 추세를 계속 영원히 기대한다라는 거는 너무 욕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예를 들어 30달러가 계속 유지돼서 30달러 꺾이면 팔고 유지되면서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20달러 수준에서의 사실 밸류에이션만 지금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 미진하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이제 좀 푸시를 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유류세 인하나 맞물려서 좀 조정을 받는다든지 요 정도 룸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 작년 이거보다는 계속해서 더 증익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업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유업체들이 작년보다 이제 어쨌든 지금 확정돼 있는 이익들이 상반기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의 배당 성향도 올해 좀 늘어날 개연성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배당 성향이 일단 이익이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최소로 이제 SOL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가 최소 30%거든요. 벌어들인 이익의 30%. 네, 맞습니다. 배당 성향 순이익 기준은 30%인데 30% 가정해도 이미 벌어들이는 이익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최소 30%만 가정하더라도 사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8% 7%를 예상을 SOL 하고 기준으로.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주도 있잖아요, SOL은. 네, 일단은 뭐 보통주 기준으로, 보통주 기준으로. 네. 근데 만약에 뭐- 30%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네. 지금 가격에서 8% 이상의 배당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50%까지 과거에는 50% 넘었던 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지는 일단 너무 모수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트렌드는 일단 확실히 투자 자체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늘린다라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배당 쪽을 계속 늘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일단은 유보하는 현금 자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요. 그거를 위해서 배당 성향을 무작정 이렇게 공급. 사실 50% 해도 뭐 투자 앞으로 할 거 감안하면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배당 성향 안 늘려도 배당 자체는 충분히 낼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SK는 좀 배당이 어떻습니까? 지금 SK는 오히려 반대로 돈 사실 쓸 데가 너무 많아갖고 거기는 네, 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배당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아마 많이 이제 비슷하게 보실 것 같은 게 순수 이제 정유업체인 SO일부터 시작을 해서 대신 SO일의 단점이라면은 내년 또는 내후년 이렇게 중장기로 봤었을 때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해서가 아직은 조금 결국에는 이게 장기적인 탈탄소에 있어서는 사양 산업이 될 수 있다 보니까요. 사양 산업이라고 표현하기 중장기 트렌드는 안 중장기 바뀔 거니까. 트렌드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 그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은 SK 이노 입장에서는 뭐 결국에는 배터리도 빠르면은 4분기라든지 이제 흑자 전환 이런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어서 네. 네 그래서 배당으로 사실 올해까지 놓고 본다라면은 SO일이 좀 더 편안하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SOL 있고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는 게 올해 돈을 너무 많이 버리면 내년에는 무조건 실적 꺾인다 뭐 이렇게 또 시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작년에 제가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SO일이 뭐 한 1,000억 벌었다 쳐요. 올해 뭐 특별하게 더 원가가 들어갈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정제 마진이 이만큼 대여섯 배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들어가는 돈이 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돈은 뭐 예를 들면 작년 비교하면 뭐 몇 배가 되겠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예상하는 거가 아마 컨센서스는 좀 덜 올라오긴 했는데요. 올해만 영업이익으로는 4조 이상? 4조? 네, 4조. 작년 얼마였습니까? 작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1분기 때 사실 정유만 놓고 보시면요. 이미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역전을 했거든, 작년 연간으로. 근데 작년에는 사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오긴 했었기 상반기 때문에 정도. 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저도 기억을 못하는 게 되게 부끄럽긴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에 지금 정보는 지금 조단이 나고 좀 놀라신 네.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건 또 제가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만약 그러면 기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몇 배 이상의 이익은 분명히 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섹터에서 조금 이제 하나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게 그 오일뱅크가 지금 상장 준비를 아,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엔솔 상장 때도 한 번 봤었는데 왜 이렇게 소위 섹터 내에서 시총 큰 대여가 상장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종목을 상장하면 사야 되니까 이거 상장 앞두고서 그 섹터에는 다른 종목들 좀 미리 비워내는 현상들이 올 1월 달에 상당히 좀 세게 나타났었는데 네. 오일뱅크도 들어보니까 뭐 예상되는 시총이 만만치 않던데 혹시 이 오일뱅크 상장을 앞두고서 실적들은 좋지만 수급적인 이유로 정유지가 좀 고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물리적인 리스크의 요인일 것 같고요. 사실 뭐 규모로 봤었을 때는 에너지 솔루션급은 앞으로도 사실 나오기 어렵다고 그쵸, 좀 네. 예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카파만 하더라도 SO율이 좀 더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사실 제가 담당하는 산업들이 너무 전통 산업이고 수급이나 이런 비중이 줄어드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유 쪽이 좋다라고 해도 한도 자체를 뭐 현대 오일뱅크만큼 더 담는다든지 이게 제한적일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관련해서는 확실히 수급적인 부분은 이거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도돌이표일 수도 있고 이게 애널리스트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의 좀 바이어스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좀 업사이드나 이런 게 기준에서 좀 모호하게 너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PBR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요, 과거에 이렇게 정제 마진 이 정도도 안 좋았었을 때는 사실 2배가 넘어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한 배 초반, 1.3배 정도까지 빠져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려들 요인들을 이미 다 좀 반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특정 일주일 단위로 놓고 보면은 그 수급 이슈 때문에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 감안하더라도 이게 재평가만 확실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수급적인 이슈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 밸류에이션 갭이 남아 있기는 하죠. 오일뱅크 상장한 일정은 대략 언제 정도 저희가 예상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3분기 말 정도. 3분기 말 정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3분기요? 아, 네, 올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내가 정유회사 사고 싶으면 진짜 정유회사 상경되는 게 이제 SO일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현대 오일뱅크가 만약 상장을 해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SO일 혼자 주목받았던 어쨌든 뭐 정유주에서는 주목받았던 상태에서 현대 오일뱅크 생기면 SO일에 줬던 어떤 뭐 가치를 조금 덜 주게 되는 분산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혹시 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진 않나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 적으로는 사실 변함은 없어야 사실 펀더멘털 상에 맞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좀 네. 변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기계적인 말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을 이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놓고 봤었을 때는 2개 종목을 놓고 근데 그 2개 중에 하나도 그동안 배터리라든지 다른 이슈로 이제 SK인으로 많이 접근했었으니까 정유 자체에 투자안이 적어서 그동안 좀 소홀했었던 게 오히려 현대 오일뱅크 때문에 섹터가 커지고 뭐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 솔직히 지금 흐름에서는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대 수급적인 부분은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대 오일뱅크가 참 혹시 HD 현대가 지주사인 거긴가요? 어떤 그 현대 오일뱅크 네, 현대 중공업 지주 쪽에서 현대 중공업 네. 지주 네. 현대 중공업 지주가 맨 위인가요? 그 위에 또 다른 게 있었나요? 네, 그게 몇 개가 더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네, 현대 중공업 지주가 아마 맞을 거예요. 현대 중공업 지주. 네. 혹시 제가 갖고 있나 싶어갖고 제가 지금 네. 포트폴리오 지금 50개 포트폴리오 점검 중이셨군요. 지금. 현대 중공업 지주라고요.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 또 어쨌든 정유주는 정리해 보면은 지금 마진은 너무 좋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공급도 좀 타이트하고 수요도 아직까지는 딱히 꺾일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보시는 분은 하반기에도 정제 마진 상황은 좋을 거다. 네. 다만 이제 오일뱅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의 수급적으로는 수급이 좀 분산될 여지는 있다. 뭐 이 정도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뭐 또 뒤에 기름 쓰는 것도 들어봐야 되니까 이제 뭐 정유 쪽은 한번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기름을 사다 쓰는 운송업체들의 하반기는 좀 전망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우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저도 유가가 $100가 넘어갔는데 항공에 제가 미련을 못 버릴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 과거였으면은 안 되죠. 무조건 사실 비중 축소가 맞는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 팬데믹 때문에 사실 수요 자체 이연 수요가 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 비슷한데 정유 쪽은 물론 이제 뭐 환경 규제라든지 이제 과거 장기 이제 불황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공급이 투자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항공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팬데믹에 따른 피해로 물리적으로 항공기 대수 LCC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가량이 줄었고요. 2년 사이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반기로 보시면은 항공사들이 늘리고 싶어도 공급을 못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항공사들도 보수적인데 더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건 결국은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상으로 이제 항공주 주가 흐름이나 뉴스 플로우를 좀 같이 매치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4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해외 여행 자가격리 풀린다라고 해서 기사들이 뭐 예약 풀었는데 뭐 어느 여행사 사이트 이쪽에서 몇 시간 만에 몇십억 팔렸다. 다들 해외여행 가기 시작한다라는 기대감으로 항공주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최근 한 달 뉴스 톤으로는 근데 뭐 알고 보면은 한 가족에서 어디 가려고 하면은 몇백만 원 든다. 그래서 그렇죠. 가격이 너무 비싸서 4분기 때도 여객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50%밖에 회복을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려 톤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50%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저도 올해 4분기 국제선 여객수가 2019년에 대략 50% 회복할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급이 지금 늘어나고 싶어도 5, 60%밖에 못 늘어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가 없어서 50이 아니라 네, 잠재 수요가 얼마인지 사실 이걸 아무도 모르는 공급이 못 따라서 네. 올해는 50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가 좋았어도 50이었고요.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해도 사실 50이기는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잠재 수요가 얼마만큼 올라와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뭐 소비가 사실 둔화되고 경기 침체 오면은 항공도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연 수요가 확실히 껴있다 보니까 좀 그 판단 자체가 너무 과거처럼 바로 이렇게 걱정을 하기에는 지금 가격 민감도는 확실히 많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그러니까 비싸도 간다 이거죠. 민감도가 네, 낮다는 맞습니다. 거는. 생각보다 여객 수요가 안 올라오는 거를 수요가 없어서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운송 얘기 중에 잠깐 죄송한데 아까 그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가고 요거 하나만 마무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유업종도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아르마님이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또 사이클 업종이 고퍼 돈 못 벌 때 고퍼에 사서 네. 저퍼에 이제 팔라고 하는데 정유업종도 혹시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밸류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업황이 좋으면 계속 들고 가도 좋은지 뭐 그런 류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PER로는 훨씬 더 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PER로 접근하는 건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PBR을 상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PBR로 있는데, 보는 게 낫다. 네, 근데 저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클도 사이클이지만 결국에는 수요가 만약에 이끄는 성장이라고 하면은 PBR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과거처럼 2배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수요가 장기 20년, 30년 뒤로 안 좋을 걸 가정해서 요 5년, 10년 정도 공급이 더 먼저 줄었다 컨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점 밸류에이션에 대한 눈높이는 사실 낮출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밸류에이션 상단은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네. 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주가 빠진 부분이랑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 또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부분 감안하면은 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업사이드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그 예를 들어 저 수요를 반밖에 못 해요. 근데 항공권 값은 2배를 받아요. 네. 그럼 예전과 비교할 때 매출은 똑같더라도 이익이 훨씬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지금 딱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다 그게 반영된 거예요, 혹시 지금?
다시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대한항공이 국제선 여기 회복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LCC가 제일 빠를 거다라는 일반적인 이 통념과는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한항공이 사실 2019년에 20%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뭐 지니어나 LCC들 10%도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2배가 올라야지만 지금 BEP가 나오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자가 2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턴어라운드가 빨라야 사실 올해 4분기이고, 지금 유가 오르는 거 보면 사실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년 뒤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이걸 미리 사냐라는 생각으로 수급이 빠진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수요가 무너질 거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일부 이제 LCC들 중에서 좀 규모가 더 적은 곳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운임이 지금 50% 이상 오를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Q가 50%여도 운임이 50%면 사실 매출이 100이 되는데, 네. 당연히 Q가 50이라는 거는 변동비가 더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이 똑같이 100%라고 해도 오히려 이익은 좋아질 수는 있죠. 항공사들이 어쨌든 수요만 생각하면 뭔가 좀 되게 빨리빨리 좌석을 늘리면은 소비자 입장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과정들이 좀 선행이 좀 되어야 이 좌석 수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역 규제가 사실 저희가 자가격리가 풀렸을 뿐이지 사실 뭐 검사 받는 거 뭐 이런 것들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그냥 심플하게 그런 건 이제 시간이 들면 결국은 풀리긴 할 텐데, 더 제일 중요한 거는 LCC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되는 해외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이 사실 아직 여행을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아, 일본이 풀려야 대수 기준으로는 좀 늘어날 네. 여지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순서상으로는 일단 개인 관광을 아직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개인 관광 풀어주는 게 그 다음 수순일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팬데믹 거치면서 사실 저희가 원래 일본 무비자로 방문을 했었는데, 그렇죠. 비자가 다시 그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비자 면제 제도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해외 여행 국제선 여객 시장 정상화의 변곡점으로 예상하고 하긴 있죠. 지금 근거리 국가 중에 좀 일본도 살짝 막혀 있고 중국도 좀 중국은, 많이 네. 막혀 있는 편이고, 네. 사실 갈 수 있는 거는 좀 장거리 중심밖에 없네요 지금은. 네, 그래서 동남아나 미주 정도, 뭐 대양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고무적인 거는 일본 비중이 사실 여전히 높아서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 20%밖에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동남아나 이쪽도 결국에는 항공기 다시 투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천천히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 노선들 공급이 들어가는 곳들은 이제 탑승률이 80-90%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놓고 보면은 가격은 이미 저희가 비싸다라고 하지만 탑승률 80-90%면 사실상 거의 꽉꽉 채워서 가는 셈이거든요. 네네네. 네. 일본도 아마 조만간에 변화가 좀 있겠죠.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있죠. 패키지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네. 무비자로 자유여행은 아직 허가가 안 나온 거죠. 네, 개인 관광도 아직 풀리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제 패키지를 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 보겠죠. 뭐 그래서 자신들의 뭐 감염자 수나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면서 풀지 않겠습니까, 그죠? 머지않은 시일에.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제 어차피 비행기는 대수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어쨌든 편수 늘려가고 띄우면 될 텐데, 일단 비행기를 띄우려면은 뭐 승무원들 월급 좀 덜 주던 것도 다시 줘야 될 거고, 뭐 물이나 기내식도 실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로 운용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들이 되는데, 사실 지난 2년간 항공사들의 재무 구조가 좋은 상황들은 아닐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리오프닝 전체로 봤을 때 예전만큼 다시 이제 수요 끌어올리려면 자금 조달 한 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일단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제주항공은 유중은 사실 작년 하반기 때 제주나 진에어 둘 다 했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티웨이도 하긴 했었는데요. 뭐 제주 같은 경우 추가로 이제 연구체 발행도 해서 사실 올해까지는 일단은 뭐 유동성은 뭐 연초에도 이미 사실 걱정을 안 했었고요. 그리고 자본 잠식 우려도 뭐 올해로서는 다 버틸 수 있는, 그럼 내년에는 흑자 전환 될 테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말씀해 주신 건지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급을 더 늦게 늘리는 거긴 하죠. 제일 걱정했었던 거는
오히려 돈이 부족하니까 초기에 낮은 가격이더라도 결국 저희가 예약 선수금을 먼저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누구 한 명이 사실 우리 지금 당장 돈 급해서 예약 가격 갑자기 확 낮춰서 미리 땡겨서 그 현금 유동성을 받게 되면 사실 시장 가격 경쟁이 다시 또 치열해지고 오히려 꼬여버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다행히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전략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급 그냥 에센스 좀 리스크 테이킹을 지금 당장 버틸 돈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갑자기 엄청 우리가 선점할 거야 이렇게 나설 수 있는 항공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타이트한 유동성 상황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가격 경쟁을 확실히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항공주는 뭐 내년도에 유증까지 사실 미리 반영을 하는 건 좀 이르기는 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채 비율이 사실 문제긴 하거든요. 부채 비율이 네.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타이밍으로는 이 실적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은 오히려 하반기 때 내년 좋아질 것도 올해 하반기 때 선반영을 할 것 같은데 대신 내년 초에 실제로 좋아져서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에 선제적으로 우리 재무구조 개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라는 컨셉으로 주가 오른 타이밍에 유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기는 해요. 뭐 근데- 당장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근데 뭐 지금 팬데믹 동안 2번씩 유증을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굳이 할 수 있는 상황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준비가 더 필요할 거라서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우리 정상화 타이밍에 재무구조 이슈로 인해서 하는 방향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항공사들은 좀 구조조정이 됐나요? 이게 되게 뉴스만으로는 참 파악하기 어렵긴 네. 하거든요. 보통 이 정도 불경기 갖고 나면은 공급 업체가 좀 줄어서 네. 수요 정상화될 때 살아남는 업체들은 그 전보다 더 좋아지는 그림들을 기대하곤 하는데 네. 지금 이 항공사들이 좀 그런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 꾸역꾸역 다 살아남았습니까? 아시아 쪽은 좀 일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이거를 좀 기대해 볼 만하긴 한데 미국이나 유럽은 사실 유의미하게 줄진 않았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는 20년 막 이렇게 수십 년 단위로 구조조정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이미 몇 여기서 개 안 남았고. 네, 항공사를 더 줄이면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나빠진다는 컨셉이어서 이거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인력 부족이 나와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항공 공급이 타이트한 거는 유럽이나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인력이 복귀를 안 한다든지 뭐 전반적으로 조종사부터 해서 승무원 이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항공기 대수도 줄긴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공급이 타이트해져 버렸거든요. 네. 비행기는 있는데 몰 사람이 없는 거군요 지금. 네, 그게 우리도 운영을 할 사람이 없고 그 뭐 서비스 할 사람도 없고 네, 티켓팅 해줄 사람이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항공권 가격 상승은 한국이 제일 지금 내년도까지는 가장 비쌀 걸로 가장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항공이 다 인플레이션에 같이 좀 편승을 하는 지금 흐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항공 쪽에서 어차피 설명 나온 김에 뭐 종목들이 다양한데 좀 어쨌든 위원님 커버하신 종목 중에서 좀 투자의 순서를 좀 정해 본다고 하면 뭐 네. 어느 정도 순서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NOS 입장에서는 이게 한 달 뒤에도 세 달 뒤에도 아니면 또 반대로 예상이 틀렸었을 때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하면 사실 대한항공이 맞긴 그렇죠. 하거든요. 안전빵이죠. 네, 가장 안전빵이긴 대한항공. 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사실 빠지더라도 실적에서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는 하는데 뭐 일단은 LCC들이 사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저가 그래서 항공사들. 네, 근데 대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서 뭐 물류되는 수혜주나 이런 쪽이랑 다르게 LCC는 솔직히 단기 더 빠진다라고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흑자 전환 나오는 거는 좀 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연말에서의 확인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얼마 안 남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크게 가져가는 걸로는 LCC로 추천을 드리고요. 한두 분기 정도는 적자가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네. 연내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일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가능해 보여서 대신 항공사들로 봤었을 때는 좀 선별을 하는 거는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근데 어려운 게 모멘텀 플레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금 LCC가 더 많이 수혜를 받고 어느 쪽이 더 뭐 예를 들어서 규모가 커서 레버리지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오히려 규모가 그냥 적당한 게 오히려 고정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먼저 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선별 작업은 사실 그때그때마다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결국에는 LCC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보면 또 모멘텀 플레이로 봤을 때는 운송에서는 업사이드가 제일 큰
상황일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심증적으로는 LCC를 좀 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톤을 좀 조심하고 계시는. 네, 저희가 어쩔 수 뉘앙스로 저희가 어쨌든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항공이 저도 네. 예전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게 이게 산업 자체가 뭔가 장치 산업 비행기를 사야 되니까 장치 산업스러우면서 또 소비재에 좀 가까운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또 커머디티의 변동에도 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저 예전에 리서치 센터에 있을 때도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제일 환장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운송 그 중에서도 항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섹터면 가격이라도 좀 드라마틱하게 쫙쫙 가줄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아닐 때도 있고 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10년 차트를 대한항공을 보고 있는데 10년 전에 한 3만 5천 원쯤 했어요. 그리고 떨어졌다 한 2만 원대 뭐 2만 2천 원 요 정도 때까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쭉 하다가 하여튼 지금도 그냥 2만 5,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도 그 6차 방정식을 풀어내도 결국 먹어봐야 뭐 한 30% 안쪽에서 요 정도에서 만약에 되는 거라면 굳이 이 종목을 도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나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제일 근본적인 건 정말 그게 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항공을 사실 장기 투자랑은 되게 거리가 먼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예외인 게 그렇게 비슷하게 봤었던 게 또 해운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H&M이나 구간을 먹냐 못 네. 먹냐가 이제 요게- 인생의 투자 수익률의 차이를 줘서 길게 보면은 사실 산업적이가 그 어렵죠. 네, 구조적 성장을 저도 말씀드리지만 절대 못하거든요. 그거는 구조적 성장은 모든 기업이 사실 성장하려고 있는 거다 보니까 바이어스가 있는. 그래서 뭐 이거는 말장난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대한항공도 보시면은 주가 급등이나 이 등락폭은 사실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놓고 보시면은 그래서 저도 항상 항공이나 운송을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펀더멘털 보고 장기 투자 다른 섹터에서 하시는 게 맞으시기는 하고요. 저희는 약간 모멘텀 플레이로 단기로 했었을 때는 오히려 대변수 또는 지금처럼 리오프닝 이런 모멘텀 따라서 단기 또 이 레버리지 뿜는 거는 사실 그때그때마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항공은 한 방이다.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그건 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의견이니까요. 네. 오히려 예시로 말씀드리면요. 운송이 그렇지만 작년은 좀 애매했지만 저희가 2017년 18년 이후로 보면은 뭐 코스피 100 뭐 이 정도 상위 100개 뭐 종목 이 정도 중에서 주가 수익률 1등 되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한진카로 있었고요. 맞아요. 아시아나는 물론 회계 이슈 때문에 급락했다가 반등한 경우도 했었고요. H&M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레버리지가 세게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 기회에 항공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한 달 전만 했어도 그게 되게 걱정이긴 했었거든요. 이미 주가 좀 오른 상황에서 여기서 더 가느냐는 좀 어렵긴 한데 항공은 사실 악재가 터졌을 때 바닥을 잡으면은 네. 실제로 펀더멘털 회복이 느리더라도 사실 주가는 먼저 선반응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악재에서 항공 운임료 같은 거는 이거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정가는 사실 올리거나 하면은 뭐 허가까지는 아니거든요. 신고인가요? 네, 신고 느낌으로 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일본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합병 이슈만 하더라도 이제 가격 못 올리게 공정에서 막기는 하는데 정가 가격은 솔직히 출장 아니면은 저희들이 거의 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희가 내는 늘 가격은 할인을 해주는데. 네, 할인을 하고 중간에 여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가표 뭐 정가도요 하나 노선당 클래스가 그렇죠. 막 10개 넘어가 막 할인율 갖고 이러거든요. 막 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한 반값 뭐 이 정도 타다가 이제 정가를 받으면 그러면 그러면 되게 우리 올랐다고 비싸게- 느끼는 거죠. 아, 원래 그 가격이었는데. 그러니까 가격 올리는 것이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군요, 항공사들이. 네, 맞습니다. 그 항공 말고 이제 해운 쪽도 보시잖아요. 네. 해운 쪽은 뭐 지금 업황이 어떻습니까? 짧게 좀 설명 주시죠. 네, 해운 쪽은 사실 피크아웃 논란이 제일 많은 쪽이긴 한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들 걱정이 된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주범격인 사실 해운 요 물류 대란의 수혜는 오히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컨센서스 대비 해운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H&M도 항상 저희 매분기 느끼지만 서프라이즈 나면은 그러면 이번 분기 좋았기 때문에 다음 분기는 감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기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피크가 네. 다가왔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죠. 네, 그리고 이미 실적 좋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을 놓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피크아웃 우려가 네버 엔딩인 약간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주가가 좀 단기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운주가 실제 기대 이상인 거는 일단 기본 조건이고요. 다른 섹터에서 결국엔 실제로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면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니 당장의 이익에 대해서 벌써 뭐 미리 평가절하 필요 없다. 뭐 요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결국 수급적인 부분에서 다른 쪽 섹터가 결국에는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뭐 단기적인 물류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운송 쪽으로 그때서야 이제 수급이 딴 거 살 거 나옵니다. 없어지면은 당장 눈에 실적 보이는 운송으로 그쵸. 올 거다 이런 의견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한 게 네. 해운주가 내년에 올해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벌크랑 컨테이너를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벌크랑 컨테이너를 나눠서 컨테이너는 사실 못 벌. 컨테이너 못 번다. 예. 컨테이너가 내년에 더 벌면은 진짜 경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일 거로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덜 했어요. 벌면서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게 일단은 컨테이너는 목표가 네, 것 맞습니다. 같고. 연착륙만 하더라도 해운 쪽은 오히려 차라리 내년도에 다행으로 보는데 펜오션을 비롯해서 이제 벌크 쪽이 사실 내년도에도 더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벌크는 왜 그렇죠? 벌크도 결국은 정유랑 비슷한 흐름인데요. 여기도 이제 선박 같은 경우도 사실 환경 규제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장기 불황이 사실 10년간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물류대란 팬데믹 일시적인 수요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공급 자체도 10년간 계속해서 좀 타이트하게 줄어왔었거든요. 벌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컨테이너나 벌크의 차이점은 컨테이너는 이번에 실적 좋았을 때 신조 발주를 좀 너무 많이 늘려서 내년도 공급 증가율이 8%로 예상이 되거든요. 해운사들이 배를 더 주문한 게 이제 네. 돌기 시작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컨테이너만 그렇고요. 벌크 저희 건화물 쪽으로 말씀드리는 여기는 신조 발주를 아직도 잘 안 넣고 있습니다. 벌크라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곡물, 네, 철강석, 석탄, 석탄. 네. 철광석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내년, 내후년까지 사실 공급 증가율 1%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요가 그래도 GDP 따라서 또는 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실적이 더 좋아지는 구간이어서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로 놓고 보더라도 일단 H&M은 매분기 감익일 수밖에, 물론 감익여도 2조가 넘는 분기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감익이라는 거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디스카운트를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벌크는 올해 3분기까지 대부분의 선사들 증익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연간으로는 내년도도 증익으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은 컨테이너보다 벌크가 낫다. 업황이. 네, 맞습니다.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네, 그런데 이제 주가상으로는 H&M에 같이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리는 사실 그래서 항공 위주로만 사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좀 더 알겠습니다. 모멘텀 플레이 위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고운 수석 연구원님 모시고 정유 그리고 운송 관련된 그쵸. 업종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댓글자에 그거 하나 꼭 물어봐 달라고 아까 그러시던데. 뭐였죠? 정유, 운송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같이 하시니까. 이게 제일 어렵긴 우산이냐, 하거든요. 양산이냐. 네. 바이오 고르세요, 바이오. 네? 네, 바이오. 바이오? 갑자기 바이오?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오세요. 바이오 쪽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도 그쪽으로 네, 이제 좋은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정유냐 운송 감사합니다. 여쭤봤더니 정유 답이 운송- 바이오로 정유- 나오네요. 정유 운송 중에는 굳이 보시자면 제가 볼 땐 정유 같은데. 저도 사실 안정하는 정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정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원 연구위원님 오늘 처음 저희 3프로TV에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정유 혹은 뭐 운송 관련돼서 궁금한 게 생길 때 또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뀔 때 꼭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분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